송옥은. 송옥은 좌파적인데? 그러니까요. 약간 예. 약간 송은데 좌파인데. 되게 이름이 낯익은데? 예, 송옥은 이 사람이 사회학과 교수인데 사회가 교수인데 왜 한국의 평등주의 좌파 쪽에 가까운 분이셔요. 좌파인데 묘하게 말을 비틀면서 탄핵 때도. 자, 저는 그런 사람 제일 싫어요. 아니 근데 그 아니 사람이 좌파도 본 좌파면 내가 그냥 확실하게 알 텐데 말을 묘하게 비틀어가지고 자기는 좌파 아닌데 끼 하면서 좌파인 소리를 하는 사람. 아유 짜증. 좌파는 티가 나죠. 그렇죠. 내 눈을 못 벗어. 나는 이걸 본 다음에 그 저 드라마가 있었어요. 서울 1945라고 KBS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두 개에서 그 서울 1945가 그것도 좌파 드라마예요. 그때 이제 좌파는 게 없습니다. 최근. 아니 한 뭐 십몇 년 됐는데 이게 일제 시대를 거치는 그 젊은 지식인들 그 당시에 이제 근데 농경 사회에서 지주와 소작인의 자녀들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지식인이 되고 당연히 그 소작인의 아들이 똑똑하고 얘는 그 유학을 가서 사회주의자가 되고 지주의 아들 딸 뭐 이렇게 해서 연애 얘기하고 그러는데 일제 시대에 이제 핍박받고 독립운동 한다고 이제 저항할 때는 뭐 비슷하게 하고 또 하나는 일제에 부역하고 그러다가 잘 끝나 이 과정이 쭉 나오면서 보면은 야 우리 조상들이 나랑 뭐 한 세대 정도뿐이 차이 안 나는 분들이 살았던 시대가 내가 산 시대랑은 너무 다르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저런 그 정말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자기는 열심히 자기 것만 하면 되는 사회가 아니라 내가 암만 뭐를 열심히 해도 사회가 바뀌니까 확 뒤집혀져 버려요. 그렇죠. 어떤 날 갑자기 그동안 핍박받던 친구가 그 인민군 총 대장이 돼가지고 나타나고, 그랬던 놈이 또 다음에 또 저기 포로가 돼가지고 또 처형당할 상황이 되고 그런 혼란의 격동의 시기를 겪은 조상들이 참 안타깝더라고. 그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요즘 최근에 계속 생각하는 게 개인과 국가의 관계. 6.25 때 보면 그냥 중국 땅에서 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6.25 전쟁이 나왔잖아요. 북한 편 들어가지고 저희는 중국 공산당 명령 때리니까 그 안에서 개인이 얼마나 선택권이 있었을까. 거기다가 막 사회주의는 지상낙원이다. 우리 뭐 미래를 어떻게 아름답게 건설 막 이런 막 거의 그 선전선동을 해대는 가운데서 과연 걔니 얼마나 용기가 있어야지 그걸 거역할 수 있을까 그 흐름을. 못하죠. 근데 그 역사적인 그런 죄를 지은 그 멍에는 또 후대들이 어쨌든 또 받게 되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 북한 그때 사람들이 조금만 용기 있고 좀 거슬렀으면 저런 아주 극악한 독자가 좀 안 그래서 됐을 북한 주민들이 미국을 미워하는 이유가 있대잖아요. 정당한 이유가. 왜요? 좀 치지. 아니 그러면 그 일본이 그냥 지배하게 놔뒀으면은 그래도 그런 데로 살았을 텐데 괜히 일본을 쫓아내고 김일성에 갖다 앉혀가지고 더 고통받게 만들었다고. 요즘에는 아마 그럴까. 미국 왜 친다면서 안 치나 좀 쳐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그런 얘기 많이 탈북자들 그 유튜브 보면은 북한의 현지 분위기는 그렇대요. 어떻게 좀 하자. 한번 쳐라. 아니, 옛날부터 빨리, 그랬어요. 빨리 90년대부터 싸움 죽고. 이렇게 예. 굶어 죽는 지겹다, 그냥 빨리 한번 하세요. 싸워보자. 자기네 나라가 진짜 군사 강국인 줄 아는 거지 북한 사람들은. 근데 실제로 해볼 만하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전체주의 국가요. 이게 전체주의가 잘 작동을 하는 건 초창기 사실 몇 년이잖아요. 한 10년 정도, 20년 정도잖아요. 그 후에는 사실은 내부에서 썩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전체주의 체제가 오래 지속된 나라들은 굉장히 군사적으로 막 이랬는데 실제 붙으면 다 뻥카드였던 게 너무 많아요. 난 그래서 중국도 사실은 실제 별거 없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중국이 잠깐 뭐 미국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 받아들이면서 돈도 조금 모으고 미국 거 좀 카피에다가 뭐 했다지만 실제 소련이 그랬잖아요. 소련 멸망하고 나서 보니까 잠수함 구축함 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삐뚤어져 있고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아마 중국도 그렇고 북한 특히나 항공모함이 비행기가 뜨고 내리질 못한대요. 그러니까요 이게 항공모함이
그 타이밍의 문제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실제로 뭐가 벌어지면 생각보다 북한은 그냥 순간에 녹을 거를 이미 미국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후폭풍. 그 다음에 이거를 그 잘 관리할 만한 이제 남한이나 이런 쪽에서 관리할 만큼의 어떤 준비가 돼 있냐 이거 때문에 지금 건드리지 않는 거 아닌가 그거 싶어요. 플러스 어떤 사람은 팔 하나 부러져도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손가락에 요거 살짝 바늘 하나 찔리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싸웠을 때 미국이 얻게 되는 피해는 크지는 않겠지만 그게 뭐 아주 뭐 미국 흔들 정도는 되지 않겠. 북한은 박살나더라도 미국이 손톱에 뭐 여기 살짝 티끌이라도 꽂히는 걸 싫어하니까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다. 예. 북한이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이나 미국을 상대로 저러는 거예요. 여기는 민주국가니까 국민 여론을 흔들어 놓으면 자기네가 무슨 협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그 밑에 깔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독재 국가들은 국민 의사를 무시하니까 중국도 뭐 마찬가지죠. 근데 미국이 그런 식으로 미국을 1차 대전 때도 그 생각으로 미국을 이제 참전 못하게 딱 했다가 미국이 참전해 버렸고 저기 진주만 공격도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 얘네들은 얘네들은 안할 거라는 얘는 안 할 얘기가 거라 아니라. 그러고 얘네들은 생체적으로 못한다. 그리고 건드렸는데 그거 확 들어왔잖아요. 네. 나는 지금 ICBM 얘기 나온 정도면 이미 미국은 건드려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제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그 중국인 출신들의 해외 평론가나 뭐 유튜버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미국에서 어쨌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서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같은 나라는 한 번 국민의 의견을 합치하기가 어렵지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지난하지만 한 번만 결단을 딱 내리면 죽기 내기로 덤비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시진핑이 지금 저렇게 미중 무역전이 저렇게 덤비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냥 오바마나 힐러리 뭐 이런 정도 사람들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트럼프는 진짜 작심을 한 거예요. 중국 치기로. 그러니까 친다는 게 뭐 공격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이기겠다 이번에는. 중국이 이미 우리는 2등으로 할게요라고 태도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것도 용서 안 하겠다. 아예 2등이 아니라 니들 이렇게 저 차이를 지게 하기 위해서는 쪼개놔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2등 그러니까. 하겠다 그러면 2등의 그 저기 뭐야 태도를 계속 견제해야지 하는 거 보면은 근데 그러니까 안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말은 2등이지만 지역 패권을 갖겠다는 건데 그렇지. 지역 패권이라는 거를 어떻게 못 일본이나 나누죠, 그거는. 이런 데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 이승만 학당에서 공부하면서도 그걸 많이 느꼈는데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상해 임시정부 때 대통령이 되면서 그 내각 속에 있는 그 사회주의자들하고 민족주의자들하고 정말 피곤한 싸움을 한 거예요. 막 탄핵 당할 정도로 그러니까 막 말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하고는 절대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이 인간들은 무조건 상대방을 밀어내는 게 작전이다라는 거를 그때 이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목을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장개석은요 너무나 많은 피해 대가를 치렀어야 그걸 안 거예요. 국공내전 1차 국공내전 2차 국공내전 대만으로 쫓겨가서까지 그때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장개석이 나중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 공산당이라는 인간들하고 협상을 시작하는 자체는 이 자살골이라는 거예요. 간에는 협상이 모든 게 그냥 목표를 향한 하나의 수단이고 내가 양보해줄게 그것도 그냥 잠깐 쉬는 거예요. 상대방 해이하게 하고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 게 지구상에서 저 공산주의자들은 멸공만이 답이에요. 아 진짜 그래요. 저 진짜 인간들은- 공감하고 있어요. 아니 저 인간들은 진짜 너무 많아져. 근데 정말 멸공하잖아요. 사실은 멸공한 거예요. 소련 무너뜨리고 그러면은 지금 또 변상적인 우리 속에서 계속 있잖아요. 공산주의 성향이 또 스물스물 올라와서 또 뭉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면 그 인간의 그 어떤 속성 중에 나태하고 게으르고 욕심 많고 그런 속성도 있고 또 인간이 또 잘 살아보려고 하는 부지런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나태한 속성을 가진 인간들이 어쨌든 그 속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그런 인간 집단은 또 생기고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싸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나는 사회주의자들하고 누가 조금 더 위에 있냐 이거지. 엎치락뒤치락 계속 하지. 근데 그 근데 나태함이요. 심각한 진짜.
인간 본성이래요. 본성이죠. 그러니까 제가 누구나 갖고 말씀드린 거 있는 모든 편안하고 어떤 놈들은 나태한 그 본성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또 부지런을 떨잖아요. 그런데 참 근데 국가 단위로 이렇게 딱 사회주의 국가, 그 자유주의 국가 이렇게 구분이 무너졌잖아요. 약간 옛날이랑 다르게. 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지금의 위기를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맞아요. 들거든요. 그래서 냉전이 끝났다라고 했던 게 그때 다 네, 착각이었던 그래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게 우리 내부의 사회주의의 문제를 자꾸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중국이 무서운 게 아니거든요. 중국을 좀 어떻게 그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중국 북한을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하는 사회주의 성향들 우리 내부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문제인 건 이 사람들만 없으면 쟤네들 뭐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어떻게든 자기들끼리 자멸하게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그걸 더 이제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주의랑 우리가 자본주의 얘기 계속하면서 그동안 사회주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보면 저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걸 다른 그 주제로 보면은 국제주의하고 그 국가주의, 그 민족주의와 뭐 상호 그 호혜주의,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적인 그런 걸로 이쪽이 약간은 사회주의적이고 이거는 자본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저께 그 이춘근 박사인가 그 양반이 그 책을 하나 소개를 해서 내가 뭐 책은 못 봤고 리뷰만 봤는데 제목이 버츄 오브 내셔널리즘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세계화하면서 우리 전 인류가 다 공존하지. 이게 저 다음 장에 나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하자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는 국제화를 하다 보니까 쟤네들은 잘 사네. 우리는 이것뿐이 못 먹는데 쟤네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있어. 저게 다 우리 거 뺏어간 거야라는 불만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부자 나라에서는 또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러스트벨트처럼 그 미국에 갑자기 실직하게 된 사람들, 좀 상황이 나빠진 사람들에게 저놈들 때문에 저 가난한 나라도 쟤네들한테 일자리가 가는 바람에 인건비가 싸다가 우리가 먹을 게 없어졌다라고 양쪽이 다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럼 트럼프 같은 사람이 미국 중심의 그 국가주의, 민족주의를 이제 강조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이클이 있다고는 거기에 동의하는 게 최악의 상황처럼 보이는 그 바닥을 찍었을 때 바닥이 물론 어디까지 있느냐가 문제지만 그랬을 때 반드시 이 변곡점이 돼서 변화가 시작이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뿐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죠. 이런 저 사회주의에 대한 저항이나 이런 이 자리에서 내가 지난번에 그 젊은 친구들 모여서 독서 토론하는 걸 봤는데 이게 지금 변곡점 지점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민족주의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사회주의에서 스웨덴의 이케아가 스웨덴이 그 복지국가를 유럽의 복지국가 최고라고 우리가 막 그냥 그 베네수엘라 이제는 지켜버리고서는 그 복지사회의 모범이라고 했는데 특징적인 게 첫 번째는 거기가 작은 나라고 그 다음에 그 잘 나가던 이케아 회장이 스웨덴을 버렸잖아요 한동안. 그래가지고 세금을 더 이상 안 내겠다 그러니까 안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직?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갔어요? 지금 이제 돌아가요. 돌아갔어. 이제 그거 없앴나 보죠. 그 세금 없애가지고. 부유세. 그래가지고 뭐 그때는 심지어 그랬다면 난 뭐 얼핏 들었는데 100원을 벌면은 세금을 110원을 내야 됐대요. 그런 엉터리 같은 짓을 했던 나라를 부자들이 버리니까 삼성의 이재용이 만약에 나가고 나면 이거 못해요. 뭐 무슨 암만 정책도 좋고 사람들 저 표도 좋지만 돈이 없는데 빚 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려하는 그런 그 변화는 시작이 됐다고 보이더라고요. 너무 예.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걱정은 계속 하되 걱정 우리 해야지. 예. 그 마지막 장 15장이 그 이제 국제주의 얘기 나오는 거예요. 진도 나갑시다. 9장, 10장. 네. 진도 나갑시다. 국제주의 얘기는 다음에 또 더 해요. 예. 오늘 저는 왜 이렇게 끝이 없을까요? 야, 얘기가? 자, 우리 9장에서 재밌지? 더 혹시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그 소득의 가변성. 우리 자유경제 유지하면 누군 잘 벌고 누군 못 벌고 하는 문제 벌어지잖아요.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못 본 사람이 있으니까 보장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보장해주면 안 되고 운이 나빠서 갑자기 쫄딱 망한 사람은 해줘야 되지만 타다 같은 거는 그 타다 때문에 택시 운전사들을 보장을 해준다. 그 저기 나라에서 돈 준다. 버스 운전사랑은 또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그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조금이라도 허용되려면 확실한 소득을 모두에게 보장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변하지 않는 소득의 보장은 오로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모두 철폐하는 경우에만 모든 이에게 제공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그 갑자기 직업 선택이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이제는 책안 그 읽었죠? 잘 읽은 것 읽었어요? 같은데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저기 그걸 자유라고 그래야 되나? 내 자유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지. 선택은 내가 해놓고 그게 거리가 신통치하니까 그 나라가 저기 더 주라. 그런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 중에서 앞으로도 공약, 정책을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책임을 계속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만 나와도 저는 진짜 그러면 표를 선거운동 못 해주고 싶어요. 받으니까. 그게 문제죠. 모르죠. 저 같은 사람 어, 있으니까 어, 또 표 받을 수도 맞아요. 있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게 건전한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가 없어지는 건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도 좀 있어요. 안 없어지겠죠. 자, 서로 이해가 이건 필요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미제스 이번에 책 본 것처럼 사실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직업이 돈을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에 어떤 아이템 뭔가를 했는데 돈을 못 벌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정보라는 거죠. 이 정보가 그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놓고 봤을 때 다른 직업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보장해주면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택시 기사 돈 못 번다면서 택시 기사 하려고 그러잖아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택시 그것만 갖고 있으면 택시만 갖고 있으면은 한 달에 얼마 100만 원인가 얼마를 그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그 직업 선택의 고려 사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기 하는데도 열심히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밤 시간 이럴 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치는 무언가를 발생하는 선택의 고려사항 변수가 돼버린다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시장 경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최소한의 보장, 제일 처음에 얘기한 최소한의 보장이냐 아니면은 그 두 가지 유형의 보장할 때 인간이라면 얼마를 항상 유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절대적인 보장이냐 했을 때 최소한의 보장으로 가서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좀 고려의 사항은 있는 게 그럼 어느 정도가 시장 경제 시스템을 무너뜨리지 않는 거냐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 영향을 안 주는 건 없거든요. 그게 참 고민의 지점이에요, 사실. 여기 재밌는 그 하나가 저 눈에 띄었었는데 그 결혼하기 위한 조건으로 젊은이에게 그 봉급 시스템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게 아까 얘기한 그 다원화 시스템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위협받지 않을 때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하고 싶은 걸 뭐든지 할 수 있는 그게 자유로운 사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이거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봉급받는 거, 다른 거는 그거 외에 다른 일은 해서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구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지향하고 쉽게 갈 수 있는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이건 물론 그 우리니까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겠지만 당연히 그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는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맞겠죠. 지금 그 사회에서 최소선은 생계에 위험을 받죠. 굶어 죽지 않고 병들어 죽지 않는 병도 뭐 노화돼서 죽을 때 돼서 죽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뭐 갑자기 뭐 감기 몸살로 죽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 생계 최소한의 생계라는 게 미국에서 얘기하는 최소한의 생계 기준하고 뭐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에서 얘기한 최소한의 생계 다르잖아요. 그게 유엔에서 정한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저 소득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발달한 국가의 기준 또는 또 좀 팩트 플리스에서 나오는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될까? 그게 참 그게 고민의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그럼 생계를 보장을 좀 생각해 보자. 우리가 생계 보장을 해야 될 정도의 나라냐? 거기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이 거기서 지금 이어져 나오는 게 아까 얘기하던 게 저 접목이 되는 거예요. 인터내셔널리즘으로 보면은 뭐 아프리카랑 미국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정말 저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얘기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하루 종일 다니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뭐 그게 뭐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는 좀 더
넓은 영역이 될 거고 안 그렇고 뭐 차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뭐 서울이나 이런 정도가 될 거고 그 바운더리 내에서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사람과 자기의 저 생활의 그 수준의 비교 이런 선 그래서 나는 사회주의가 10만 명 정도라며요. 그 정도 선에서 그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화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규모라면은 결국은 그건 국가가 아니라 지역 단위 아니면은 뭐 소 단위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대규모 전 그 지구적인 그런 정책을 우리가 구상하면은 결국은 그거는 그냥 그 공론뿐이 안 될 것 같아요. 사회주의가 좀 10만 좋은 명이라는 아이디어네요. 것도 재밌네요. 누구더라? 소크라테스였나? 벌써 하루밖에 안 됐는데 잊어버렸는데 민주주의도 10만 명이 넘으면 어렵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 최소 생계가 뭐냐? 나는 우리말이 좀 불리한 게 우리는 말을 잘 안 따지거든요. 근데 영어는 참 따져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뜻이 어디에 있냐 하면 그 주변 그 상황에 있어요. 컨텍스트에 들어 있는데 영어는 그 표현 자체에 들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 공자가 도덕관 그 책에서 한 얘기가 말이 뜻을 잃으면 손과 발이 어지러워지고 자유가 없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말을 좀 따지고 싶은데 성격도 좀 그렇긴 하지만 최소 생계가 뭐냐 이거지. 최소 생계는 내가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게 최소 생계가 아니고 하루에 컵라면 3개 먹고 안 죽고 버틸 수 있는 게 최소 생계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사람들이 그 10,000원씩 올려야 된다는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컵라면 3개면은 2,000원이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말을 잘 이렇게 구분을 안 하고 막 쓰기 때문에 뭐 사람답게 살게 10,000원씩 주자. 그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우리 말을 좀 따지는 게 참 하고 싶어요. 일단 그 아이디어가 동의를 많이 하는 게 최소단이 내가 이렇게 그 눈이 미치고 손이 미치는 정도 범위 내에서 책임을 느끼고 할 수 있는 정도 범위 내에서 알아서 그 정도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단위에서의 그 돈을 걷어서 지출하는 그거는 좀 자제하고 저기로 조금 더 이렇게 좀 작은 단위로 가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왜냐하면 그걸 아예 막으면 안 되니까 정말로 근데 사회보장 문제는 사실은 사회보장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자유주의 내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 책을 쓸 때 하이에크는 어느 정도 그래도 해줘야 된다. 그 시장경제 바깥에서 해줘야 된다는 아이디어는 하는데 그 생각 괜찮은 것 같아요. 최상의 사회보장 제도가 이웃이란 말이 있어요. 이웃. 그러니까 국가는 할 수 없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옆집에서 와가지고 저 집 애들이 굶고 있거나 그러면 밥 주고 아프거나 그러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어떤 과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더 그렇게 돼야 활성화될 돼요. 수 있는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그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뭔 얘기 좀 아무튼 우리가 하는 거는 소득 분배 그런 측면 최저 이렇게 이 사람들의 보장이라는 것에 있어서의 그 정보를 그 혼란을 주는 어떤 그런 측면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정도였고요. 또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왜 보장에 대한 점증하는 요구 이 부분은 조금 좀 우리 얘기해 볼까요? 그 얘기 나오기 전에 무언가를 보호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격이나 임금, 소득 이런 거를 자꾸 제한을 딱 어느 정도 보장한다고 얘기할 때 그러면 그거를 왜 테두리를 딱 쳐버리면 그런 것들을 전부 보장하려고 무언가를 자꾸 하면은 빚어지는 게 급격하게 그런 것은 자꾸 변동하면서 자꾸 정보가 교류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고정시켜 버리면 그걸 밑에 제한선을 거버린다든가 하면은 이제 변동성이 이제 고용과 생산으로 변동성이 가버린다는 거. 그 변동의 여부가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그래서 고용 실업률을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불안정성이 훨씬 증가한다. 그런 걸 자꾸 우리가 신경 쓰고 보장을 자꾸 할수록 그러니까 그 앞쪽이 강해질수록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생산된 제품으로 그러니까 결과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이 여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실업자가 그 고용되지 않는 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데 아니 풀이 저는 그렇게 떨어지니까. 이해를 안 했고요. 어. 나쁜 그게 정확하지 않은 시그널을 자꾸 보낸다는 거죠. 생산이 효율적인 필요한 곳으로 생산이 되지 않고 그리고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렇게 설명하는데 내가 제 분야에서 보면은 정부에서 자꾸 통제를 하거든요. 의료비 안 오르게 하려고 자꾸 통제하고 하거든요. 특히 MRA 같은 거 하다 보면서 보험 재정이 좀 모자르니까 자꾸 이제 다른 부분을 자꾸 줄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약품이 정부에서 약값을 정해요. 어느 이상 못 받게 딱 이건 얼마 정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오래된 약들은 생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했으니까 공장 그 과정도 많이 적합화됐고 했으니까 그래서 가격을 낮춰 일부러 매년 얼마씩. 그러면 나온 지 오래된 약들은 가격이 생산 원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야 되는 약이 안 나오고 요즘은 그게 일상화됐어요. 약 막 처방하는데 그 약이 품절돼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약이 원가 이하가 되면은 얼마나 그 수가를 낮춘 거예요? 약값은 원가가 거의 제로인데. 그래요. 뭐 사실은 뭐 몇십 원, 20원, 30원 이런 식인 거니까. 그래서 근데 그 가격이라는 게 거기에서는 이게 원가 이하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이거를 이 생산 라인을 여기에다가 해서 20원을 받을 거면 차라리 다른 약을 넣어서 그 라인을 효율을 올린다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따지면 이게 쉽게 하는 게 원가 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얘서 빼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필요한 약인데 이제 생산 부분이 저기가 되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얼마 이상을 이제 급여를 받아야 된다고 해버렸더니 고용 문제가 실업이 생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안 좋은 나쁜 시그널을 보내기 때문에 고용과 생산 부분이 지금 사회가 원하는 인풋 아웃풋이 맞는 게 아니고 이상한 식으로 분야별로 이상한 것들만 생산이 된다든가 그런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거기 이제 효용을 얘기를 하신 거고 나는 이제 임금 쪽을 보장을 해주다 보면은 임금을 나 어차피 뭐 가서 8시간만 있으면 월급이 나오는데 내가 굳이 더 해가지고 그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옛날에 사회주의 국가에서 넘어온 사람들 그런 경향이 됐을 때 그 공장의 생산성은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생산성이 떨어지면 수익이 떨어질 거고 수익이 떨어지면 줄 수 있는 돈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어차피 보장된 임금이 있으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 고용과 생산의 문제로 바뀐다라고 본 거거든요. 근데 좀 뭐 대체하는 효용의 문제도 있겠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뭐냐면 인력 배분이 금전적 보상이나 벌에 따라서 유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유주의는 그거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데서는 지금 인센티브를 주지 말라고 또 하잖아요.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평가받고 싶지 않고 이렇게. 인센티브가 가장 나쁜 제도라고 그래요. 자유주의 쪽에. 그러니까요. 인센티브 제도가 왜냐하면 인센티브는 욕을 한 사람이 없거든. 근데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은 걸 숨기고 있어요. 인센티브는 굉장히 정보도 교란하고 약탈도 일으키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센티브를 못 받는 분야를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약탈하는 효과도 하고 인센티브 제도가 가장 최악의 제도라 그래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업주 측에서나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만큼 효율적인 제도도 없는데 효율적이라기보다는 밑에 사람들 그거는 성과가 커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범죄적인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작은 그룹 가족이나 작은 그룹에서 잘 사용되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국가 단위에서 인센티브라는 거를 그게 했을 때 어쩌면- 벌어지는 거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센티브가 국가 단위. 잘못 정해졌을 때 경우인 것 같아요. 그 가장 잘못 적용돼 저 인센티브가 잘못 적용될 때 얘가 그 보육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그 예를 들면 6시까지 애를 데리러 와야 되는데 부모들이 이제 늦게 오니까 보육원 측에서 엄마들이 막 6시 반에 막 뛰어오고 막 그러고 해서 일찍 오게 하려고 애들 이제 늦게 오면은 1시간에 얼마씩 그 벌금을 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엄마들이 아주 늦게 온다는 거예요. 어차피 벌금 낼 거. 아니 어차피 그러니까 시간당으로 차지를 하더라도 그래 그 전에는 마음의 10분 부담으로 늦게 미안해서 왔는데 이제는 떳떳하게. 떳떳하게 그래 그러면 내가 돈을 낼게 난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그 의도했던 벌금을 조금 더 올려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벌금이라는 게 예. 자극이 그렇죠. 될 만한 수준의 벌금해야지 안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공법과 사법이라는 게 형님 아실 거예요. 공법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만드는 법칙을 얘기하고요. 사법은 그야말로 그냥 그 사회를 구성하는데 기본적으로 지키는 그 상호주의, 황금률을 지켜주는 그걸 아주 최소한의 법을 사법이라는데 우리가 공법이 국가에 적용되면 안 되거든요. 국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 모르니까 자유롭게 놔둬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공법은 사실 법이 아니에요. 그냥 규칙, 내부 규칙이에요. 그 조직에. 그러니까 인센티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센티브라는 게 어떤 기업이라는 게 무엇을 목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할 목적으로 할 때 인센티브라는 건 공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우리를 구성하고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때 필요한 공법인데 이 인센티브 제도를 그 어떤 목적을 가진 집단에서는 사용하는 어떤 규칙인데 국가 단위에서 이걸 적용을 한다고 해버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국가의 목적이 사실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헌법에 이미 국가의 목적이 이미 있어요. 무슨 뭐 복지의 그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어쩌고 그러니까 국가 자체가 스스로의 하나의 목적을 가지는 어떤 저희 나라로 상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법이라고 하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뭔가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게 공법이 헌법 내로 들어와 버리는 게 되게 많은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도 마찬가지. 이게 굉장히 조직을 이끄는데 굉장히 좋은 툴들이 있거든요. 공법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당연히 뭐 국가에서도 사용하면 잘 되겠지라고 얼핏 생각해서 적용을 하는데 적용의 범주를 하지 말아야 될 범주에다 적용하면서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조금 지나면 다 아시게 되겠지만 아니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사법이란 거는 이렇게 옛날부터 사람들이 지키던 거를 그냥 글로 써놓은 게 사법이고 공법은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회를 만들자, 정부를 조직하자 하고 만든 게 공법이라 그러는데 근데 국가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나쁘다고 한 거는 저 이렇게 이해했어요. 국가는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인센티브를 내거는 거는 누구의 돈을 떼어서 이 사람한테 준다는 거니까 그거는 날강도 같은 짓이라고요. 그렇지만 사기업에서 내가 저희 사장인데 내 돈을 누구한테 준다 하는 건 난 그거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회사 다닐 때 인센티브를 받는 사람은 좋아요. 근데 인센티브를 안 받는 사람이 여러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경쟁을 태스크를 주는데 거기서 나는 저기 1등을 못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못 받는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회사에서 큰 과제를 할 때는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인센티브를 별로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묵묵히 일하는 회사를 그 밑바닥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라는 게 그림의 떡이고 그래서 그 사기업에서 인센티브를 잘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는 있죠. 그래도 사기업은 여러 가지 기회가 있으니까 다양한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건 있어요. 소멸할 권리가 있는 조직, 소멸할 권리가 있는 그 단위는 공법적으로 뭔가 목적을 설정해서 움직여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국가는 그러면 소멸할 권리가 있느냐? 사실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에 거의 나올 것 같은데 국가는 소멸할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는 어떤 식으로든 유지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꾸 적용하지 말자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좀 뒤집어서 그래가지고 연방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그 보면은 연방 보면은 어떤 주가 파산나서 그냥 그렇게 나자빠지잖아요. 소멸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운영을 못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이제 소멸도 당하고 선택도 받을 수 있는 어떤 체제라면 공법이 어느 정도 들어와도 그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딴 데랑 경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목적법 같은 게 저기 들어올 때는 항상 그 선택 과 경쟁이 어떤 전제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옛날 헌법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을 복지라는 걸 굳이 넣고 이런 건 체제 경쟁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다는 측면도 있어서 저는 그거를 그 당시에 그러면 이승만 박사나 그 정치인들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자유주의자라고 말만 그러고 잘못했냐?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현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승만 박사가 그런 헌법이 만들어지는 거를 허용한 거는 난 굉장히 그거는 얕은 생각에서 한 건 아니라고 보고. 초기에. 예, 그래서 다만 이제 시대적인 어떤 뭐 상황 다만 이제 거죠. 어느 정도 이 상황이 사실 우리나라가 요 한반도 내에서 우리나라 문화권 한국말을 쓰는 문화권 내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거의 잡혔다고 하면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거를 조금 좀 그런 차원에서 기존 거가 시작이 잘못됐다고 말할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헌법 내 이런 요소는 어느 정도 제거가 돼야 이제 국가가 이게 좀 이렇게 독점으로 국가가 이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지로 갈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접근을 해서 좀 이 부분을 좀 뺄 거 빼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승만이나 그 박정희의 정신을 자유주의자가 이거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계승하고 발전. 계승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어제 그 이야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48년에 헌법 만들고 유진호 박사가 그렇게 이를테면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개판으로 만들어놨어도 52년이었나요? 발췌 개헌을 해서 네. 그런 조항들을 이제 많이 빼내는데 우리가 잘못 배운 게 발췌 개헌이라고 그러면 사서오입 개헌이라고만 생각하지 그 헌법에서 경제 그 조항 이제 정리한 거 그다음에 대통령 직선제로 간 거 그런 것들은 언급을 안 한다 하는 게 다시 좀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6.25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우리 남한에서 인민군한테 동조하지 않았던 큰 이유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이 49년인가 48년에 토지개항 예. 사업을 그 얘기 했잖아요. 했어요. 네. 그 얘기 나왔어요? 네. 이승만 학당 안 가셔도 되겠네요. 그래도 다녀야 돼요. 그래도 가서 듣는 거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 토지 개혁은 정말 신의 한 신의 한 수였다. 이게 이렇게. 그렇게 체제를 공론 체제에서 저기로 전환한 거는 역사적으로 드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대부분은 폭력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 과정이.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워낙 권위주의적인 어떤 체제여서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떻게 잘 넘어갔다는 건 난 정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정말 6.25 때 버틸 수 있었던 아주 큰 의도했던 건 아니었겠지만 기반이 이승만 학당을 다니세요. 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빨리 잘라야 돼. 아니 저기 조금 전에 얘기 있잖아요. 그 인센티브요. 국가가 인센티브 그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들한테 행하는 인센티브 이런 것도 하면 안 돼요? 그것도 부작용인가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세금을 집행하거나 무슨 뭐 이렇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조금 더 전략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어떠한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가능한 게 뭐냐면 공법은 조직 내 법이니까. 네. 이제 우리가 국가를 운영할 때 내가 운영하는 국가 정부 내 공무원들을 다지면서 그 위에서 국무총리가 내부에 이런 인센티브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인센티브를 사회에다 국가 단위에다가 걸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뭔가 나 잠깐 이해가 좀 안 가네. 국가 단위. 그러니까 이제 그 작은 조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목적을 하는 반도체를 키우겠다. 반도체 돈 주겠다. 그러니까 반도체 계획 경제 한다는 게 인센티브라는 계획 뜻이에요. 경제 네. 그거를 인센티브로 그러니까 이제 본다고. 그 인센티브의 범위가 인센티브 공법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뭔가 목적을 가진 조직 내에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이제 조직도 정리하고 뭔가를 하는 건데 알아들었어요. 정부라는 조직도 사실은 목적 집단이에요. 정부도. 그래서 나는 자, 십장 가는 겁니까? 이제 이 얘기만 좀 하고 싶어요. 보장에 대한 정중한 요구가 분명히 이득의 뭔가
보면은 소수만이 뭔가 이득을 얻는 구조가 보통 보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비난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도덕적 비난들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제도의 변화 이전에 그런 거에 대한 공감들이 퍼지면 제도의 변화는 따라온다. 제도 변화는 누가 정치인들 누가 그냥 뭘 장악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그 제도의 변화에 훨씬 앞질러서 인간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변화가 선행되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것들이 따라간다는 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만 저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도들의 변화에 훨씬 앞질러 가치가 이미 변했었다는 거? 그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아니라 공립유치원. 그러니까 좋잖아요. 돈 조금 내고. 그러니까 신났거든요. 그 당첨된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런 그 특혜를 주는 거를 자꾸 만들죠. 그러니까 지금은 택시 기사들도 뭐라고 하면은 돈 주고. 그다음에 뭐예요? 톨게이트 수납원도 돈 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제 바뀌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요구만 하면 주는구나. 떼법. 가치관이 벌써. 아니 근데 국가라는 계속 궁금한 게 결국 자유주의는 법의 지배라는 게 결국 탈인격적 국가관 같은 거잖아요. 근데 국가라는 게 탈인격적일 수 있나라는 건 좀 이렇게 생각이 그렇지. 들긴 해요. 왜냐하면 국가의 속성은 이제 힘의 장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탈인격을 계속 추구해야 된다고 그거를 탈인격적이 되도록 하는 제도를 자꾸 구성해야 된다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국가의 속성은 굉장히 이거는 인격적이지 못해요. 이거 아예 그 인격 굉장히 뭐라 그러지? 자기 그게 있어요. 굉장히 성난 여기 그 리바이어던이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국가의 본성이 리바이어던이거든요. 굉장히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잠재우고 왜냐면은 국가라는 거를 파괴를 한다고 해서 국가라는 존재가 그럼 안 생길 것이냐 어떻게든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다스리는 방법을 우리는 자꾸 찾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래요. 현재로서는. 국가는 공인된 폭력을 가진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애들한테 망치를 주면 전부 못으로 보인다고 다 두들기고 싶은. 근데 그 미국에서 이제 정보가 커진 게 1차 대전 끝나고 그 국가 재정이 3배로 늘었대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돈이 생기니까 뭔가 그거 하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넌 뭐 해줄게. 근데 그게 자꾸 이제 그 인격적으로 돼가는 것 같아요. 감정을 느끼고.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하게 하려면 국가는 진짜 그 탈인격적이 돼야 되고 그 최소한만 하게 다들 동의하는 외국하고의 전쟁. 갑자기 천재지변이 났을 때의 그런 지원 그런 것만 하게 해야지 자꾸 이건 이게 좋다 이건 저게 좋다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전부 난 어떻게 가서 할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자꾸 늘려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보겠다 하는 쪽으로 자꾸 그게 가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가 탈인격적이 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대중들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우리 GDP 이제 뭐 9위까지 갔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냐 좀 도와달라 나라가 잘 사는데 내가 잘 살아야지 약간 이렇게 당연히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국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를 만드는 거 아닌가? 그게 민주주의의 그래서 민주주의가 한계예요. 그게 민주주의의 민주주의가 뭐냐면은 그 이제 권력의 원천이 아니라 그 뭐죠? 수단이다. 비폭력적으로 그 권력의 원천이지 그 뭘 하느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을 어떻게 하겠냐, 쟤를 죽이고 하냐, 아니면은 투표로 하냐가 민주주의뿐이지.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건 사회주의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로 갈 여전히 왜냐하면 권력의 원천이 이 권력이 일단은 인증이 되면 인증을 이제 이 권력이 말하자면 정당성이 인증을 받기려고 하는 거는 뭐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니 결국에는 다른데.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민주주의 기본 속성은 있어요. 분명히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해요. 민주주의는 10만 명의 한계라고 이야기한 거고 민주주의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를 양원으로 할 거냐 단원으로 할 거냐 국회의원을 몇 명으로 할 거냐 그런 거를 정할 때는 민주주의로 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할 거냐
무슨 사업을 우리나라가 할 거냐는 민주주의를 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막으려면 거기까지는 아직 못 읽었는데 헌법이 이러이러한 거를 하면 안 된다라고만 정해놓으면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해가지고 다 헌법에 다 넣어놓은 거라. 그러니까 119조 2항 같은 게 그런 거지. 우리는 뭐 어떻게 살 권리가 있다. 그런 걸 자꾸 넣어놓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돼버려. 그걸 못하게 하려면 이러이러한 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것만 넣어놓으면 왜냐면 그건 특권이 아니니까 그렇게 그리고 가야 되는. 이거는 또 조금 좀 더 이렇게 진전된 좀 이렇게 좀 더 나간 생각인데요. 저는 그럼 과연 국가가 인격이 없이 최소한의 정부만 유지하게 한다면 그 사회가 그럼 과연 그런 사회를 사람들이 원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럼 국가나 정부는 그런 일만 하고 그 사회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막 공동체 정신도 함양하고 이렇게 살 거라고 그런 거를 상정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국가라는 단위 자체가 공동체와 별개의 것은 또 아니거든요. 국가라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럼 사람들이 그러면은 국가가 그런 것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공동체가 별도로 이제 따로 굴러가는 그런 국가를 사람들이 과연 자기의 공간으로 받아들일까? 왜냐하면 국가가 어느 정도의 저 인격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또 사람들이 뭉쳐서 무언가를 하기도 하고 국가라는 게 개개인의 어떤 자유만을 보장하는 것의 이상의 어떤 측면도 있어요. 분명히 함께 무언가를 이렇게 헤쳐나가고 이런 것도 측면이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을 좀 찾아내는 이제 국가의 그런 성격을 국가는 이래야 된다고 이게 로크의 사회계약론 이런 것들이 상정하는 국가가 딱 그렇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의 그런 성격도 그리고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국가가 그런 자기 인격적인 무언가를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무언가를 하게 해야 되는 어떤 성향이나 그 성격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럼 어떻게 길들이냐. 그리고 그 부분을 그런 국가를 아주 최소한으로만 만들고 놔뒀을 때 빚어지는 문제를 우리가 그런 공동체 정신으로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느냐. 두 개의 국가가 만들어지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국가가 어떻게 가야 되는 부분은 좀 숙제일 것 같아요. 앞으로도. 왜냐하면 특히 자유주의가 굉장히 공격받는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너는 뭐 아무리 이렇게 뭐 헌법으로 제한을 하고 한다고 해도 그래도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우리는 뭉쳐서 뭐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위기 상황이니까 그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근데 그 위기 상황이요 항상 위기예요. 왜냐면 이거는 위기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위기인 거예요. 다 항상. 미국은 위기 상황이 없을 거예요. 영국, 유럽 위기 상황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마저도 좀 이렇게 극복할 만한 무언가 그를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나 하이에크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법치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답을 자꾸 찾았던 것 같고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좀 우리가 인정하고 좀 이렇게 거기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건 안 돼 이렇게만 가는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미 국가가 탈인격적 국가가 된다면 그거를 우리가 국가로 여기지 그러니까 않을 거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얘들 갖는 게 아니라 이미 그냥 우리 커뮤니티가 중요하게 되는 거지 뭐 나라가 중요해지는 거 아니니까 사실 그거가 자유주의가 저는 가는 지향점이라고 생각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거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무슨 버튼데 4가지인가 교육을 시키는데 첫 번째가 국가 이념을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 3가지에. 그러니까 우리 1월 29일 날 국가는 무엇인가 하잖아요. 그때 좀 거기 나와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거기 나와요. 그때 좀 더 이야기하겠죠. 저는 질문인데요. 국가의 탈인격화라는 그런 개념 자체를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그게 국가가 인격적이라고 비춰지는 면이 뭘 말하는 건지 그게 사이즈 문제인지
지향 이게 그 뭔지 자기의 의지와 목적이 있는.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겠다가 이미 인격적 국가라고. 어떤 그러니까 목적을 뭔가 갖고 난 뭘 해야 돼. 나는 목적을 어떤- 갖고 움직이는. 온정주의의 반대로 보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 그래서 그 온정주의라는 것이 아닌 그 뭔가 다른 게 있을 거라고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의 인격성, 국가의 소속감 같은 거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공화주의 얘기하고 있는데 그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부여하는 게 사실은 국가가 이런 복지 보장 문제를 제시하는 것 이외에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버추 오브 내셔널리즘에서 왜 내셔널리즘이 괜찮은가에 대한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개인은 누구나 태어나서 혼자 사는 그 특징이 아니잖아요. 공동 생활을 하려고 어울려서 부부가 같이 살고 가족이 되고 가족이 뭐 일족을 이루고 사회 부락을 이루어서 살고. 근데 이게 점점 어디까지가 개인이 원하는 거냐는 차이가 있지만 어느 누구도 혼자 떨어져서 사는 걸 원치 않잖아요. 그게 사회주의 이론의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가능하다니까요, 여기서는. 네. 그래서 근데 국가라는 거를 국가의 그 어떤 통제라면 통제? 국가에 의탁하는 이유는 나의 안전을 보호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국방이나 뭐 외부의 침략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같이 단체로 처음에는 가족끼리 모여서 싸웠을 거고 전시 수렵사회에서는 옆집에서 많이 수확해 놓은 거 있어 가서 얻어 먹다가 안 주면은 뺏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자꾸 이제 불악이 되고 부족 사회가 되고 그게 이제 국가까지 간 건데 그 민족주의도 그런 측면에서 인간의 본성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물론 이제 국제주의에 대한 그 반론으로 얘기를 한 거지만 나는 지금 우리 얘기하는 국가의 역할도 결국은 국가가 너무 커가지고 뭐 거의 이제 그 제국주의처럼 여러 민족과 다양한 언어,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 특징, 나는 민족의 특징을 그렇게 정하는 것 같아요. 언어와 습관과 지역도 사회주의 지역 이론에서는 그렇게 문화 요거를 공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같이 먹는 음식, 같이 얘기하는 대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 같은 나라는 민족일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요. 그 쪼개져야 되고 우리도 예를 들면 제주도랑 서울이랑은 뭐 억지로 그 말이 돼 있지만 다른 그 집단인 거죠.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거 이제 얘기를 아직 그 책을 다 보지도 못했고 그냥 생각을 시작한 건데 그거 재밌는 것 같아요. 인간은 누구나 그 본성적으로 혼자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 집단이 생긴다. 그게 인간 중심 철학의 베이스가 그거거든요. 그래요? 인간은 인간 사회적 중심적? 그거 아니야? 사회적 존재하고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는 사회적 존재와 동물적인 존재 두 가지 속성이 인간한테 있다. 그런데 그게 주체 사상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인간 중심 철학. 근데 이 인간성이 바로 동물하고 구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사회적 그 존재라는 이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사회적 협동,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개인의 창의력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황장엽이 얘기하는 인간중심도. 그러니까 보통 사회주의 이론에서 파생했다고 보지만 황장엽 이론은 칼라가 그래서 달라요. 읽어보면 실제로. 근데 제가 이해하는 그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저는 그 로크의 그 주장에서 굉장히 꽂혔어요. 이게 자연권이라는 그 얘기. 그러니까 사회주의로는 자연권이 강조가 되어질 수가 없거든요. 거기는 집단에 복종해야 되는 어떤 개인적인 그 소속 관계에서의 그 개인만 있을 뿐인데 자연권에서는 네 개인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키기 위해서만 국가가 존재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네가 안쓰러워 보니까 부자거 빼앗아서 내가 너 주마 이런 역할을 국가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탈인격성 이런 편이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 책 조금 뒤에 가면은 이제 누구부터 칸트부터인가 그 자연권이라는 걸 부인하거든요. 네. 데이비드 흉, 칸트 이러면서 이제 가지 말아야 되나 그쪽을? 아니, 그 근본이 거기가 아니라 다른 거에 있다 그런 얘기고 또 이게 비슷한 좀 관계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승만 학당에서는 이제 거의 처음에 하는 거 다 못 외웠는데
이승만이 생각하는 국가는 저런 거였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이다. 개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뭐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는 자유통상과 세계 평화를 지향한다. 그 당훈인가요? 그뭐 네 개. 학당 이승만이 학당의 이념. 예. 국가는 그런 걸. 따끈따끈한 그거를 지식이네요. 구어의 학당 공부하기 전에 그걸 딱 네 번째는 외우면서 거짓을 배격하고 명리를 추구하지 정리 않는다. 추구하지 않는다. 아주 근데 잘 외우네. 아니 그치, 근데 사회주의 출신이라 이 암기는 아니요. 근데 근데 그 뭐였지? 인간의 본성이 타인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혼자 있는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맞아. 예, 결국 그것마저도 개인적인 욕망에 예,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뭉치는 거잖아. 근데 사실 이게 국가에서 이거를 통제하기 온정적인 국가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계속 뒤에 나가가면 인간이 책임감을 잃는 이유가 국가적으로 어떤 거 하니까 자기 책임감이 사라지고 더 이기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하잖아요. 오히려 국가가 차가워지고 차가워질수록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이타적으로 변한다 이거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감사함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여기에 외로움과 주변의 차가움이 오히려 따뜻함을 욕망하게 만들듯이. 근데 오히려 지금은 너무 주변이 뜨끈뜨끈하니까 차가워지고 싶은 약간 그런 상태까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근데 아까 형님이 얘기하면서 이거 좀 많이 공감이 갔던 게 우리는 언어가 사실은 한국말이랑이 굉장히 좀 단점이었는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우리만 쓰는 언어를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어떤 취약점이었는데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좀 더 차가운 국가의 통일성이나 이런 것들을 탈인격적인 거를 추구를 해도 안심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왜냐하면은 언어도 같고 음식도 같고 그거 자체가 주는 어떤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왜냐하면 영국, 미국 그 국가 관련된 그 책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영어를 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러면 제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국하고 미국을 통틀어서 묶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얼핏 잘 이해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연방제가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유주의를 추구할 수 있었던 게 자기의 언어권이 주는 어떤 동질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자체만으로도 좀 안심하고 뭔가를 추구할 수 있게 해주겠구나 생각이 아이디어가 좀 들더라고요. 여기 그 나오잖아요. 동질감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얼굴이나 이런 혜택에서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는 외계인의 침략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형제들이 싸울 때 형제들의 불화를 가라앉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밖에 딴 집애랑 싸우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뭉치지. 근데 여기 한국 지금 지구에서는 백인, 흑인, 황인 해가지고 서로 갈등이 생기고 이질감을 느끼는데 외계인은 완전히 다르니까 외계인이 침공해 오면은 지구인으로서 뭉쳐서 싸우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국가주의를 좀 배격을 하면 오히려 북한도 끌어안고 중국에 가 있는 우리 동포들도 끌어안기 참 좋은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그런 국가의 그거를 그걸 낮춰버리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 연방제라는 게 우리가 말이 대단해 보이겠지만 이태리 같은 경우도 보면 지역마다 굉장히 성격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보면 그 공국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조금 좀 더 다원화로 가도 괜찮게 오히려 그러면 우리 영역도 더 넓어지고 사람들이 더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고 더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되게 재밌는 나라인 게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인위적으로 하나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거를 독립운동을 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2차 대전 직후에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전 지역이 과거에는 거기 한 나라였던 적이 없었어요. 다 부족 국가고 섬이 18,000개인가 그렇고 언어가 몇천 개가 있고 인구가 지금 2억 7천이지만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네덜란드령 부속 섬들을 다 하나로 막 묶어가지고 인도네시아라고 하고 원래 단일이 아니었는데 단일이 아니에요. 거기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습관도 다 달라요.
거기다가 중요한 건 언어를 바하사 인도네시아라고 표준어를 하나 정해가지고 그거를 그 강제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중국처럼 중국도 뭐 만다린을 태어나서부터 배우는 사람은 몇십 프로 안 된다면요. 그죠. 예, 지역마다 다른 거다가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거기서 만다린을 배운다 그러죠. 인도네시아도 그래요. 지역 집집마다 다 언어가 다른데 지역마다 그게 언어가 뭐 그 몇백 개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면은 인도네시아어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배우듯이. 근데 그걸로 지금 인도네시아라는 거대한 국가 하나가 유지되고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언어 그리고 뭐 당연히 요새 그 통신 교통이 발달되면서 지역적인 그 문화의 그 차이가 없어지는데 인도네시아는 그 이슬람이 거의 90%가 되니까 그 종교가 그 전체 문화를 함께 전파해서 그 문화 요것이 인도네시아라는 국가를 하나로 끌고 갈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종족도 달라, 인종도. 그럼 우리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이제 10장 그러니까 10장은 우리가 제일 재밌어하는 대깨문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 잠깐만 5분만 좀 쉬었다 할까요?